한 푼도 줄 수 없어. 이혼하고 당장 나가. 한 푼도 줄 수 없어.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혼하고 당장 나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이혼하고 끝까지 당장 들으면 나가. 더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도대체 왜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길래 눈물의 푼도 줄수 샤콘누를 없어. 연주하고 있는 이혼하고 걸까요? 당장 무슨 나가.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가 막히면서 반전의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푼도 줄- 아침 햇살이 동백나무 잎사귀를 타고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찬란한 빛은 제 손에 든 은색 티스푼 위에서 부서졌죠. 20년,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평화는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예감은 이상하게도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끝까지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빨리 시작하시라 하셨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집사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급한 일정은 늘 저를 불안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부쩍 예민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거든요. 식탁에는 이미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희미하게 감돌았지만 그마저도 남편의 냉랭한 표정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 했어요. 그는 신문 대신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제 인기척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사업이 좀 복잡할 뿐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벽처럼 대하는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제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결혼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토록 남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날 오후 제 평화로운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창백했고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일렁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자 씨,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게 닿는 그의 손길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찬물은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선자 씨,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잠시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아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의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으로 얼룩져 보였어요. 제 손에 들렸던 찻잔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제 발등에 튀었지만
저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최도연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숨겨진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남편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여보?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도연이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고 이사회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 제 젊음과 꿈을 모두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말인가요?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희 아들은요? 제 질문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자상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자 씨, 저는 이제 당신과 이혼해야 합니다. 도연이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도연이에게 넘어가야 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한 푼 없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제게 낯선 타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20년 전의 외도, 숨겨진 아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버리려는 남편, 모든 것이 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재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식장 위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활기 넘치고 꿈 많던 시절의 저. 제 손가락이 사진 속 바이올린 현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문득 잊고 살았던 선율 하나가 제 귓가에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선율은 슬픔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은 거대한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배신과 혼돈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요새마저 위협받다. 제 눈앞에는 오직 배신과 혼돈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서서히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웃던 소녀의 모습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남편의 싸늘했던 눈빛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제 삶은 사실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나 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흐릿해진 시야로 방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서 제가 알던 따뜻함이나 미안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이라도 읽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 씨, 도연이가 오늘부로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업 실패를 이용해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였더군요. 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의 실패가 최도연의 발판이 되었다니, 그 아이가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무력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도연이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이혼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찢어 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제 두 손이 힘없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위자료는요?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세월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제 목소리는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연이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연녀도 옆에서 거들고 있어요. 당신에게 줄 위자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선자 씨, 내연녀. 그 여자까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깊은 분노가 뒤섞여 저를 미치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요? 제가 30년을 바쳐 이뤄낸 모든 것을요? 그게 도연이의 조건입니다. 아니면 법정 싸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최도형과 내연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잔인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덧붙인 한마디가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시골집 말입니다. 그 집도 도연이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 그곳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제게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어머니의 오온기와 사랑이 배어 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 같은 곳이었죠. 그곳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뿌리이자 제 존재의 마지막 남은 요새와 같았으니까요. 시골집이요? 어머니의 유산을 그것마저 빼앗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응축된 분노만이 제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은 제 단호한 반응에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자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세요? 도연이의 요구는 이건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강탈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도 모자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마저 탐낸단 말입니까?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남편은 제 격앙된 모습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과 제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어떤 단단한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분노이자 동시에 무언가에 대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안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차오르는 분노와 함께 잊고 살았던 오래된 멜로디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사진첩 속의 소녀가 들고 있던 바이올린, 그 작고도 강렬했던 선율이 마치 제게 길을 알려주려는 듯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새마저 위협받는 이 순간,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 잊힌 바이올린의 선율을 찾다. 정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선자 씨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의 바이올린 강좌 포스터를 발견합니다. 젊은 시절 재벌가 시어머니의 반대로 강제로 포기해야 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재능이 문득 떠오르고 희미한 기억 속 화려했던 연주와 음악의 꿈이 그녀를 이끌어 홀린 듯 바이올린 활을 다시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상실감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연습실 위 되살아나는 자아의 흔적. 챕터 4 연습실 위 되살아나는 자아의 흔적. 저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겨 동네 문화센터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바이올린 강좌 등록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빼앗긴 삶의 조각들 속에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 고요함이 감도는 연습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을 때 묵직한 나무 향과 함께 차분하고도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벽에는 낡은 악보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색이 바래어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저의 심란한 마음을 대변하듯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제 지난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함께 제 가슴 한구석에 피어났습니다. 강사가 건네준 낡았지만 깨끗한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벨벳 안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바이올린은 오랜 세월 속에 잊고 지냈던 친구 혹은 제 삶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매끄러운 나무의 질감, 섬세하게 조각된 브릿지, 그리고 활. 제 손끝이 활을 감싸자 잊고 지냈던 감각이 희미하게 남아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음과 어색함이 저를 지배했어요. 이토록 익숙했던 악기가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아닌 듯 어색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뼈아팠습니다. 마치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아이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강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은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편하게 잡아보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소리보다 마음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살짝 벌리고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린 채 활을 잡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딘가 서툴고 불안해 보였어요.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위험은 오운대간대였고 그저 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매는 초라한 여인의 모습만이 빛일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활을 현에 대고 조심스럽게 그어내렸습니다. 기익.
귀를 찢는 듯한 불협화음이 고요했던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몸은 움찔했고 얼굴에는 민망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활을 들어 올리고 현 위를 스치듯 움직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하나의 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서툴고 불안정한 소리였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소리였으니까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손가락은 오랜 세월 굳어 있었고 활을 쥔 손목은 유연함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고 자세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현란하게 활을 놀리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던 제 모습은 오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삐걱거리고 긁히는 듯한 소리만이 연습실을 채울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툰 소리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현의 미세한 진동, 나무를 타고 울리는 악기의 공명, 그리고 제 심장에서부터 솟아나는 리듬. 이 모든 것이 저를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간 속으로 이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선율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콩쿠르 무대에서 심사위원들을 압도했던 곡의 첫 구절이었죠. 그 멜로디는 마치 제 손가락과 활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손은 조금씩 더 부드럽고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던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희미하게 남아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음색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연주자의 감각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놀랍도록 빠르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더 이상 낯선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처럼, 제 영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악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완벽하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배신, 최도연의 잔혹한 위협, 빼앗길 위기에 처한 어머니의 유산,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잠시나마 제 어깨에서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오직 바이올린의 선율만이 제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고 손가락이 음을 찾아 움직일 때마다 제 내면의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마치 물감처럼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슬픔,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꿈, 그 모든 것들이 선율 위에서 형상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은 저를 치유하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아직 무언가, 아주 소중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껍데기만 남은 듯했던 제 삶 속에서 음악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심장처럼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그 안에는 저만의 독특한 감성과 깊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색깔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잊고 지냈던 제 이름 선아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이 음악이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의 이유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연습실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별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강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음악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 홀로 갇혀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고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갈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설렘과 함께 잊었던 꿈이 다시 저를 향해 선명하게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화를 내리고 저는 한동안 연습실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제 손끝에 남아있는 현의 여운이 마치 새로운 운명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감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능의 발견, 과거의 선율이 드리우다. 제 손끝에 남아있는 현의 여운이 마치 새로운 운명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감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를 내리고 연습실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이올린 연습에 더욱 몰두했어요. 매일 저녁 연습실을 찾아 현을 어루만지고 활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삐걱거리던 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끝에서 점차 매끄럽고 깊이 있는 선율로 변해갔습니다.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음악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과거의 저를 억눌렀던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직 음악과 저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바이올린은 더 이상 상실감 속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길이었고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매 학기 말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취미로 배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었어요. 강사님께서는 제 연주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며 선자 씨,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늘으셨어요. 혹시 예전에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아니에요, 선생님. 어릴 적에 조금 배운 게 전부예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과거의 박선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제게 찬란한 영광이자 동시에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발표회 날 문화센터의 작은 강당은 수강생들의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지만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쥐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흐의 샤콘느를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제 어린 시절의 꿈과 좌절, 그리고 오랜 세월 겪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죠. 첫 음을 켜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박동과 바이올린의 진동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감정을 선율에 실었습니다. 활은 제 의식과는 상관없이 현 위를 자유롭게 유영했고 저는 눈을 감고 손가락은 음표 위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움과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음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선자 씨가 아닌 선아였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화센터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자 씨, 혹시 박선아라는 이름을 아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이름인데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회에 유명한 음악평론가 정윤성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우연히 제 친구 초대로 오셨다가 선자 씨 연주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연주 스타일이 너무나 독특하고 깊이가 있어서 과거에 활동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선아 씨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선아라는 예명이 느껴지는 연주 기법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원장님의 말에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선아라는 이름. 그 이름은 20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삶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제 사진과 함께 사라졌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선아 20년 만에 문화센터에서 발견되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정윤성 평론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그는 제 연주를 세월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농익은 혼을 울리는 선율이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연주에서는 박선아 특유의 섬세한 비브라토와 강렬한 감정 표현 그리고 숨겨진 예명선화를 암시하는 독특한 기교가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박선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해서 찍혔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박선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이에요. 저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뿐이었죠. 남편과의 관계, 최도연의 위협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거의 정체까지 드러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으면 숨을수록 언론과 대중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부인하는가? 숨겨진 20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제가 바이올린을 잡게 된 계기, 사라졌던 이유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평화롭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삶은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잊고 싶었던 과거가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의 세상이 이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생 역경을 음악으로 황혼의 명성이 피어나다. 현관문 밖의 소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박선아가 아니에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목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집이 아주 쑥대밭이 됐잖아. 그의 날선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걱정보다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세상은 저를 박선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원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미안함과 함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자 씨,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이 온통 선자 씨 이야기예요. 정윤성 평론가 글 때문에 순식간에 퍼졌네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불안감에 손이 떨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켜고 뉴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도 제 발표의 영상과 함께 사라졌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선아 20년 만에 기적 같은 귀환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글 속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댓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재능을 다시 찾아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그리고 제 음악이 주는 깊은 위로에 대한 찬사들이 가득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깊은 연주였습니다.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에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가 느껴지는 연주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연주했던 그 감정들이, 좌절과 희망이 뒤섞인 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제 연주를 듣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힘든 시기를 버틸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박선아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저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제가 다시 바이올린을 잡은 것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박선아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최도형과 남편 그리고 내연녀의 위협이 떠올랐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봉인되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아니야. 나는 박선아가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찬사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연주했던 그 선율이, 숨겨왔던 제 진심이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가닿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했습니다. 바이올린 활을 쥐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억눌렸던 음악적 욕망이 강력하게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안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느꼈던 순수한 기쁨, 음악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숨어버리면 제 음악은 다시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감출 수도 감춰서도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보다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시 꿈틀거리는 음악적 욕망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음악과 제 삶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바이올린 선율이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될 이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제 바이올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빛나는 첫 독주에 복수의 서막이 오르다. 저는 제 바이올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악기는 차갑고 낯설었지만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은 잊었던 옛 친구를 만난 듯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어깨에 올리고 활을 쥐었습니다. 어색한 자세로 활을 그었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제게는 오랜 침묵을 깨는 생명력 있는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굳었던 손가락과 손목을 풀기 위해 매일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연습에 매달렸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 연주가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술계의 몇몇 인사들이 제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후원 덕분에 저는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연습했고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첫 독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콘서트홀 대기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대중과 관계자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아준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들도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올라가셔야 합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이올린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무대 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격한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20년 전 제가 꿈꾸던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좌절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었죠.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겨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 같았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보았을 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최도현, 남편, 그리고 그의 내연녀. 그들은 VIP석에 앉아 저를 향해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금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저의 재능을 짓밟고 저의 삶을 파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저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우리는 여전히 좋은 관계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제 안의 화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잊고 제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 무대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연주는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담아 바치겠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가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첫 곡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를 선택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은 제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활을 들어 바이올린 줄에 얹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음이 홀을 울리자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곡 중간에 짧은 휴지기가 있었고 그때 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아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다니 축하합니다. 최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실력을 잃지 않았더군요.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불쾌했습니다. 다 남편 덕분이죠. 덕분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연녀는 뒤에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재능을 되찾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 많이 들려주세요. 내연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축하에 제 마음속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곡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화려하고 기교적인 이 곡은 제 분노와 복수심을 담기에 완벽한 선곡이었습니다. 제 손은 바이올린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며 날카롭고도 격정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빠르고 강렬한 선율은 그들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경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제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았던 제 삶의 절규이자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한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활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표 하나하나에 저는 과거의 고통, 현재의 분노, 그리고 미래의 결의를 실었습니다. 제 바이올린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왔고 너희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날카로운 고음은 마치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고 격렬한 저음은 곧 다가올 심판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도현과 남편 내연녀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곡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활을 마치 칼처럼 휘두르며 마지막 음을 격렬하게 연주했습니다. 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독주에는 단순한 데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서막이었으며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음악은 저의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 멀리 시골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제게 마지막 남은 소중한 곳이었으니까요. 그곳마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요. 마지막 요새, 시골집을 지키는 치열한 법정 싸움, 무대 위에서 내려온 후에도 귓가에는 여전히 열화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제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승리의 쾌감, 오랜 한이 풀리는 듯한 시원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싸움에 대한 굳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도현과 남편 내연녀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금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보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고용한 매니저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선자 씨, 정말 대단했어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벌써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라졌던 바이올린 신동의 화려한 귀환이라면서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연주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오랜 세월 잊혀졌던 제 이름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시골집, 제 삶의 마지막 보루가 떠올랐습니다. 그곳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결심이 제 심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독주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론은 저의 파란만장한 삶과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음악혼에 주목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가 빗발쳤고 제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대중은 제 음악에 깊이 공감했고 저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잃었던 자존감과 함께 억눌렸던 음악적 욕망이 강력하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음악과 삶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음악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빛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든 것은 독주의 후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등기우편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최도연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집 소유권 이전 소송 개시 통보. 이럴 수가 기어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제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제게 남은 마지막 유산, 어머니와의 모든 추억이 담긴 시골집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그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시골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체오온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처음 손에 잡았던 마루,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던 마당,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방.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살아있는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힘의 원천이었죠. 그 집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음악이 시작된 곳이자 저의 삶이 담긴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분노가 제 안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할수록 그는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중의 지지와 사랑, 그리고 제 음악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매니저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당장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최도연이 시골집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시골집이요?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선자 씨.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유능하기로 소문난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도연 씨 측은 분명 선자 씨의 재정적 어려움을 빌미로 집을 담보로 잡거나 명의를 이전했던 과거를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자 씨의 현재 위치, 대중의 지지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제 어머니와의 추억, 제 삶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자 씨의 진심이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활용해야 할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선자 씨의 지난 삶과 탐욕스러운 최도연 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최도현과 그 일당에게 저의 정당한 삶을 되찾고 그들의 탐욕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이자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성지였으니까요.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요새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명성과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치열한 법정 싸움에 뛰어들 것입니다. 제 바이올린 선율이 세상에 울려 퍼지듯 저의 외침 또한 정의의 이름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음악의 힘으로 되찾은 정의, 몰락하는 탐욕.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요새를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명성과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치열한 법정 싸움에 뛰어들 것입니다. 제 바이올린 선율이 세상에 울려 퍼지듯
저의 외침 또한 정의의 이름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선자 씨,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도연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굳게 담은 입술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강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한때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제가 이제는 모든 시선 속에서 제 삶의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한다니요.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저를 응원하는 팬들과 음악계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도연은 남편 그리고 내연녀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다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강 변호사님은 논리정연하게 저희 측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사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제 음악 인생이 파탄 났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원고 최도연 씨와 피고의 남편은 선자 씨의 재능과 명성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선자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골집마저 담보로 잡거나 명예 이전을 종용하며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피고 선자 씨의 음악이 시작된 곳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강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어 최도연 측 변호사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의로 집을 담보로 맡겼으며 명예 이전 또한 제가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자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발적으로 협조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최도연 씨는 선자 씨의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는 최도연과 남편 그리고 내연녀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명의를 이전받은 시점과 최도연의 재산 증식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간조했지요. 특히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거 자료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최도연과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연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불안한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선자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강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선자 씨, 이 시골집이 선자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마루, 텃밭을 가꾸던 마당, 그리고 저의 모든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제가 음악을 포기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에는 어머니의 숨결과 저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제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연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이미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성공은 제게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제 영혼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은 제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다시 음악을 시작했고 잃었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그들의 비열한 의도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제 증언 후 법정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여러 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를 어릴 적부터 가르쳤던 바이올린 선생님, 저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발굴해 준 지인, 그리고 저의 재기를 도왔던 음악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제가 겪었던 고통과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도현과 남편 그리고 내연녀가 공모하여 제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담긴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을 때 최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내연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에 찬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선자 씨의 시골집 소유권이 정당하며 원고 최도현 씨 측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 측의 불법적인 재산 편취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피고 선자 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최도영과 남편 내연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강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집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선자 씨의 용기와 음악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저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시골집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제 손에는 오래된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어루만지자 익숙한 나무의 오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활을 들고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는 순간 아름다운 선율이 정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이자 해방의 노래였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은 자유로운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마루,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의 선율이 아닌 희망과 감사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이 억눌렸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평화로움과 완전한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최도영과 남편 내연녀의 비열한 계략은 이제 한낱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지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저곳을 저만의 음악실로 꾸며 제가 잃었던 음악혼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의 황혼은 이제 찬란한 음악혼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은 잔잔히 이어졌고 제 삶의 새로운 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에 피어난 음악혼, 영원한 인생의 걸작. 바이올린 선율은 잔잔히 이어졌고 제 삶의 새로운 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로 활을 멈추었어요. 정원 구석,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화려한 콘서트홀이나 다름없었죠. 잃어버린 시간만큼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억눌렸던 제 음악혼을 다시 피워낼 보금자리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창고 개조에 매달렸습니다. 삽과 괭이를 들고 흙바닥을 고르고 낡은 합판을 뜯어냈어요. 서툰 망치질에 손가락을 찍기도 하고 페인트 칠을 하다 옷에 얼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순간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 신동이라 불리며 무대에 오르던 그 설렘이 다시금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어요. 그때는 그저 시키는 대로 연주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창고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허름했던 외관은 따뜻한 나무색으로 칠해졌고 작은 창문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내부에는 소박하지만 튼튼한 나무 무대가 놓였고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었죠. 저는 이 공간을 황혼음악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피어난 음악의 꿈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직접 고른 방음제를 벽에 꼼꼼히 붙일 때마다 제 안의 소리가 세상으로 울려 퍼질 날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황혼음악당 개관을 알리는 첫 연주회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동네 아이들 그리고 강 변호사님 부부가 작은 음악당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저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제 손에 들린 바이올린의 현이 반짝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서는 무대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활을 들고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렸습니다. 첫 곡은 바흐의 샤콘느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많이 연습했던 곡이었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선율은 제 삶의 굴곡을 따라 흘렀습니다. 억압받았던 청춘의 슬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승리 끝에 찾아온 해방감까지 모든 감정이 바이올린의 나무 울림통을 통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몸은 악기가 되고 제 영혼은 선율이 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삐걱거리던 인생의 조각들이 완벽한 화음으로 맞춰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제 바이올린 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담긴 고백이자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황혼음악당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어요. 선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마음을 울리네요. 강 변호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선자 씨의 재능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날 이후 황혼음악당은 조용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제 연주에는 매번 만석이었고 저는 늦은 나이에도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한때 사라졌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귀환이라며 언론에서도 저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관심과 찬사에 저는 얼떨떨했지만 동시에 잃었던 자존감과 억눌렸던 음악적 욕망이 강력하게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저의 음악과 삶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 황혼은 찬란한 음악혼으로 가득 채워졌고 바이올린 선율은 이제 제 삶의 영원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저를 보며 한 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바이올린 소리가 왜 이렇게 예뻐요? 저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소리에는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희망도 말이야. 너도 언젠가 너만의 아름다운 소리를 찾게 될 거야. 저는 다시 화를 들었습니다. 제 바이올린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악장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는 선율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막 진정한 하모니를 찾아낸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